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시작됐다. 2016년 1월 감행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파괴력이 커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 광명성 4호 성과적으로 발사.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자행된 추가 도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분단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 북한 도발. 종전협정 이후 지난 60년 동안 북한은 지상은 물론 해상과 영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발과 테러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앞에선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종류의 도발을 일삼고 있는 두 얼굴의 북한. 북한은 왜 도발을 일으키고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도발사 진행을 맡은 강명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1953년 종전협정 체결 이후 휴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휴전의 평화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엄중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로 확대되어 세계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도발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상대에 대한 군사 도발을 못하도록 규정한 종전협정을 위반하고 북한이 도발한 건수는 지금까지 무려 44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을 통해 북한이 언제부터 어떤 도발을 일으켜왔고 도발을 통해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 9.11 테러. 세계는 곳곳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폭탄과 저격 등 무차별적인 폭력 행위로 상대를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 테러. 막대한 피해를 낳으며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지대는 아니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이 땅엔 테러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도발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배후는 바로 북한. 서로에 대한 군사 도발을 못하도록 규정한 정전협정도 위반한 채 북한은 갈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북한은 왜 도발을 일으키는 것일까? 정전협정 이후 김일성은 자신만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일 사상을 내세우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이는 2013년 김정은으로 이어졌고 북한은 전무후무한 3대 권력 세습 국가가 됐다. 이런 북한의 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 바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다. 이를 위해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 정치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북한. 심각한 경제 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사회 전체를 거대한 군대로 만들고 있다. 군을 앞세우는 거예요. 북한 정권도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군대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 호전적이고 군사력을 사용한다. 선군 정치와 함께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동력은 개인 우상화 작업. 김일성과 김정일은 스스로를 신격화해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독재국가 체제를 완성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대남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남적화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지향해서 화전양면 전술을 적절히 구사하고 자기 내부적으로 이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통일전선 전술, 우리 내부에 친북 좌파들을 기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고 반정부 세력들을 키우고. 한반도 적화 통일과 체제 유지를 위해 자행되는 북한의 도발. 무장 공비들을 휴전선과 해안으로 침투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기습적으로 남침용 땅굴을 파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해 바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상 도발을 일으켜 수많은 희생자를 낳기도 했다. 최근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인 도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규모로 일으켜온 북한의 도발들. 북한은 또 무엇을 노리며 앞으로 어떤 도발들을 일으켜 나갈 것인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북한 체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6.25 전쟁 이후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武力에 의한 조화 통일의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은 동구권의 정통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오직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박탈했으며 김일성에 대한 개인 우상화 작업을 강요해 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를 목표로 하는 북한 정권은 군사적 도발을 세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침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북한의 도발 건수는 약 3천여 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침투 도발이 1968건, 국지 도발이 1072건에 달합니다. 그 방법과 규모도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웅산 폭탄 테러, 항공기 테러 등 테러 도발이 10여 건, 땅굴을 비롯해 간첩과 무장공비를 비롯한 육상 침투 도발이 약 7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한반도 바다는 북한 도발의 주 무대였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서해 NNL 도발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이버 테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 북한 도발의 수단과 방법이 점점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이런 무모한 도발을 계속해서 자행하는 것일까요? 북한에게 도발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심어줌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 언제 처음 시작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북한의 첫 도발은 예상외로 광복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광복이 찾아왔다. 한반도는 감격으로 들끓었지만 온전한 해방은 아니었다. 며칠 후 38도선 북쪽엔 소련군이, 남쪽으론 미군이 들어오면서 한반도는 둘로 나뉘게 됐다. 두 점령군의 작전지역 구분을 위해 북위 38도선의 경계가 그어진 것이다. 그해 12월 미국, 소련, 영국이 모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가 결정됐다. 일제 식민 지배에서 36년 만에 벗어난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물론 당시 남한내 활동 중인 좌익 세력들도 신탁 통치를 강하게 반대했다.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임시정부가 유지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서도 계속 독립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탁 통치 안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의 지시를 받은 박헌영과 그의 세력들이 신탁 통치를 연합국 원조로 봐야 한다며 갑자기 찬탁을 주장했다. 이때부터 좌익 세력은 찬탁을, 우익 세력은 반탁을 지지하며 국론은 좌우로 분열됐다. 신탁 반탁 운동이 맞부딪히면서 좌우 갈등이 폭발하는 그 한반도에서 불행한 사태를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좌익과 우익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치렀다. 행사를 끝내고 두 시위대가 남대문에서 마주쳤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며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경제는 뜻밖의 혼란을 맞게 된다. 1946년 5월 미군정은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표했다. 이른바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었다. 정판사는 당시 조선공산당의 기관지를 찍어내던 인쇄소, 이곳에서 송원필 등 조선공산당원 7명이 몰래 위조 지폐를 찍어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 돈은 공산당의 활동자금으로 쓰였다. 발행한 금액은 무려 1,200만 원. 당시 신문기자 월급이 600원으로 1,700년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남한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거액의 위조 지폐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미군정은 정판사에서 발행하던 공산당 기관지를 폐간시키고 공산당의 불법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박헌영을 비롯해 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도 내려졌다. 미군정의 대대적인 검거 작업에 남한에서 활동하던 좌익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궁지에 몰린 박헌영은 북한 해주로 월북했다. 이후 테러는 테러로, 피는 피로 갚자는 폭력 전술로 노선을 변경. 남로당을 통해 각종 도발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엔 소련 군정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등장해 정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김일성은 1946년 2월 정부 역할을 하는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조직, 위원장으로 선출돼 행정부를 장악했다. 또한 박헌영과 함께 무상몰수, 무상분배, 산업시설 국유화 정책 등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 얻어나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남한 도발을 계속 지시했다. 정부 수립 이전에 이 정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비집고 이 소위 공산 세력들, 특히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남로당 세력들, 그 남로당 세력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내부에. 1946년 9월 창덕궁에서 괴한 2명이 이승만 박사를 권총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 경찰총감인 장택상을 겨냥한 수류탄 테러가 벌어졌다. 미군정 정 경무부장 조병옥 역시 수류탄 테러 위협을 당하는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 위협이 잇따랐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들은 조선 공산당원이거나 그 산하단체인 민족청년동맹의 요원들이었다. 모두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 아래 벌어진 도발이었다. 이들은 대대적인 폭동 시위도 지시했다. 1946년 9월부터 지역마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25만여 명의 전국 노동자가 가담한 파업 시위로 발전됐다. 당시 한반도는 물가 폭등, 생필품 부족으로 서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이 쌀 배급제를 실시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배급량으로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졌다. 도발의 틈을 노리던 공산당에겐 절호의 기회였다. 공산당원들은 쌀 배급을 늘려달라는 등 선동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해 나갔다. 공산당의 선동으로 시작된 파업 조짐이 폭발한 곳은 다름 아닌 대구였다. 1946년 10월 1일 쌀 배급을 요구하던 대구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빚으면서 무력 사태로 이어졌다. 시위는 순식간에 경상도, 전라도 일대까지 확산됐다. 하지만 군경의 진압으로 공산당원 7,000명이 검거됐고 1,500명이 구속됐다. 도발을 일으킨 공산 세력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이다. 사회 혼란이 가중되던 1947년 11월 유엔군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했다.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적화 통일을 꿈꾸던 북한은 유엔군 임시위원회가 38도선 이북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유엔에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 결과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됐다. 선거일은 5월 10일이었다. 이에 남로당은 대대적인 무력 투쟁을 지령했다. 미군정에서 특별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공산당의 선거 방해 공작은 격렬했다. 공산당원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사제폭탄과 수류탄을 곳곳에 투척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테러와 암살을 시도했다. 남한 단독 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온갖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 총선거를 하지를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해를 했고 도발은 제주도에서도 일어났다. 350명의 좌익 무장대가 제주 경찰서를 공격한 것이다. 이른바 제주 4.3 사건이었다. 공격의 명분은 분단을 의미하는 남한의 단독선거 반대. 미군정은 곧바로 섬을 봉쇄하고 국방경비대와 경찰 1,700명을 동원해 진압작전을 벌였다. 다음해 봄까지 계속된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양민까지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해 10월 여수에서 공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의 좌익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이들은 제주도 무장대를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공산군에 협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을 선동했다. 반란의 불길은 순천까지 번졌고 여수 순천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진압을 위해 남한 병력 4분의 1이 동원돼 7일 동안 대치했다.
반란군과 좌익 세력들은 검거됐지만 공산 세력의 도발은 수많은 사회 혼란을 낳고 말았다.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의 폭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내부를 혼란시키고 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그런 공산주의의 세력 범위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것이죠. 1948년 5월 10일 공산당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선 역사적인 총선거가 실시됐다. 건국 최초로 시행되는 첫 선거였다. 그 결과 198명의 국회의원이 뽑혔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광복 후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탄생됐다. 그러자 20일 후 북한에서는 정권을 장악한 김일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며 분단이 시작된 것이다. 보신 것처럼 광복 직후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은 공산주의 속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미 군정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약 70%가 공산주의 사상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참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배경에는 조선공산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즉 국가의 재산을 모두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는 토지개혁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77%에 달하던 문맹률과 정치, 사상 결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시대였던 것도 여기에 한몫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셈이죠.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공산주의 세력들은 도발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판사 위패 사건은 공산 세력이 자금력을 확보해 자유진영보다 먼저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자 엄청난 양의 위조 지폐를 발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남한의 경제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고 민생마저 악화되자 미 군정이 개입해 수사하면서 이것이 공산 세력의 음모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박헌영은 체포령이 떨어지자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도주하였으며 결국 김일성과 손을 잡고 폭력에 의한 투쟁으로 통일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대구 총파업, 제주 4.3 사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등 연이어 터진 일련의 폭력 사태들이 바로 박헌영을 위시한 공산 세력의 지시 아래 비롯된 도발들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 소련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사령관 스티코브의 비망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망록에서 폭압과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고 박헌영에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공산 세력들이 폭력투쟁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동안 북한에서는 또 다른 도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38선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군사 도발이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1949년도부터 1950년 5월까지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라고 할 만큼 크고 작은 국지전이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 이곳에 조국을 위해 몸바친 10명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충용탑이 있다. 바로 6탄 십용사다. 그런데 이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사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6.25 전쟁 발발 전인 1949년 9월, 천여 명의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개성 송악산 일대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군을 기습 공격했다. 전투 당시 북한군의 포격 때문에 아군은 고지에 접근할 수 없었다. 결국 6탄 공격법으로 적진을 파괴할 결사대를 만들어야 했다. 이들이 바로 6탄 십용사다. 6탄 십용사는 박격 포탄과 폭약을 안고 적진으로 들어가 북한군의 토치카를 박살냈다. 그들의 희생으로 송악산의 주요 고지를 무사히 탈환할 수 있었다. 그 무렵 북한의 군사 도발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인민유격대가 지속적인 침투를 감행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인민유격대 침투의 수는 10여 차례로 약 2,400여 명이 난파했다. 아무래도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일대를 무력으로 수색을 하고 군사적인 시위를 하면 아무래도 이쪽도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가 어느 정도 전쟁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지휘 통제 체계라든지 통신 전달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38선 충돌의 그 목적 자체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중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썼던 것이죠. 광복 후 남과 북의 정권이 들어서자 유엔군의 권고로 남과 북에 있던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하게 됐다. 그렇게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의 소련군과 남쪽의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엔 국군과 북한군만 남게 됐다.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군은 38도선 도발을 감행했다. 그 수는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563차례에 이른다. 그동안 내려온 병력은 무려 7만여 명이다. 이렇게 수많은 국지 도발을 일으키며 군사력을 키운 북한. 목적은 단 하나, 전쟁 준비였다. 그동안 김일성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왔다.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6개월 전에 이미 조선인민군을 창설, 군사훈련을 적극 실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민군 창설과 북한의 국지도발이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1949년 3월,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했다. 소련과의 조소 경제문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이 경제문화 협정을 맺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름만 경제문화 협정일 뿐 사실상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것이었다. 이 협정으로 북한은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소련의 최신 무기를 비밀리에 수입하고 소련 군사 전문가에게 경무기 제작법 등을 전수받아 북한 내에서 직접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행된 소련의 군사 지원으로 비밀리에 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놀랄만한 군사력의 증강을 이루었다. 하지만 국군의 상황은 달랐다. 1946년 1월 국군의 모체가 되는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됐지만 훈련이라곤 제식과 같은 기초군사훈련뿐이었다. 북한이 전쟁 준비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던 그때 국군의 목표는 치안 유지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출발선부터 달랐던 것이다. 전쟁 이전에 남북한의 군사력 상황이라는 것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북한이 훨씬 우세했죠.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형 무기, 다시 말하면 38도선을 경비할 수 있는 수준의 경비대 수준의 국군을 육성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반면에 소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을 갖추도록 했단 말이죠. 남북한의 군사력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자 소련의 스탈린은 중국의 모택동에게 서신을 보낸다.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모택동이 지원으로 중공군까지 북한으로 들어오자 북한은 한반도 무력 적화 통일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미 대한민국의 지형을 파악해 침투 경로까지 정해놓은 상태였다. 또한 북한은 몽골로부터 말 7천여 피를 지원받았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인민경제발전 채권을 발행하는 등 북한은 모든 전쟁 준비를 마쳤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38도선을 넘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최악의 도발. 한반도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만다. 38선 부근에서 북한군과 국군의 교전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은 7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옹진, 개성, 춘천 등에서 약 500여 개 이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국지도발들이 모두 하나같이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국군의 전투력을 실험하기 위해 일으킨 남침 사전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전쟁 준비 과정은 도없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38선 이북에 주둔한 소련군을 먼저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철수는 실질적인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바다를 건너 철수하지만 소련군은 북한에서 철수한다는 명목으로 함경도의 접경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지척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셈이죠. 또한 북한은 조소 비밀협정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탱크를 비롯한 소련제 최신 무기들을 공급받고 상당수의 무기들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모택동으로부터는 군사병력과 전술 훈련까지 지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대1로 붙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반면 국군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병력은 북한군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탱크와 같은 최신 무기들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함정과 항공기도 북한군에 비하면 초라하기 굳이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지상 과제는 치안의 유지와 민생 문제 해결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 중강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남과 북이 서신을 왕래하고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전기까지 공급받던 시절이었기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북한은 최악의 도발을 자행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바로 6.25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개전 초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여 만에 국토의 90%가 북한 수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3년 1개월간 지속된 이 전쟁은 남북한 합계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산업시설의 70%, 가옥의 40%가 완파되었고 당시 돈으로 22조 4,8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으로 시작된 6.25 전쟁. 하지만 남쪽엔 미군이, 북쪽엔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Discussions should be started between the belligerents for a ceasefire and an armistice. 유엔 주재 소련 대표 말리크가 휴전 협상을 제의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란 것을 직감한 소련의 결정이었다. 1951년 7월 10일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첫 휴전 회담이 열렸다.
휴전회담 장소는 38선 이북에 있는 개성. 유엔군 대표들은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올라갔다. 당시 38선 일대는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휴전회담 장소로 개성이 결정됐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산 측은 개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 개성을 어떻게든 확보하겠다. 개성을 협상지역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개성을 중립지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엔군이 그 지역을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도 오만무리하던 미제가 흰기를 들고 담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항복하기 위해 온 것처럼 촬영한 뒤 대외 선전용으로 사용했다. 회담장 안에서도 자신들이 승자인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공산 측 대표들의 의자를 10cm 높여 위압적 자세를 취했다. 또한 유엔기보다 인공기를 높게 다는 방법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휴전 회담을 하면은 그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그 이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그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가시하려는 그런 그 전략을 깔고 이제 한 거예요. 자기들이 남쪽을 바라보고 그 앉는다든지 남쪽을 바라보는 쪽이 이제 상석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 배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중국에서는 아주 회담 전문가를 그 파견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담을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무기 소지를 금지한 휴전회담장에서 공산 측은 무장 병력을 배치해 유엔 대표를 압박했다.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심리적 도발이었던 것이다. 회담은 쉽게 끝이 나지 않았다. 공산 측의 교묘한 태도는 이 회담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휴전회담이 길어지자 휴전선 일대에서 전선이 교착됐고 고지 쟁탈전이라 부르는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졌다. 특히 동부전선의 백마고지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유엔군의 화력 싸움으로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고지의 주인이 30번 넘게 바뀌었으며 엄청난 폭격으로 고지의 높이가 1m가량 낮아지기도 했다. 2년간 지속된 휴전회담으로 인해 6.25 전쟁의 희생자는 더욱 늘어갔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한 북한군 일부와 남로당 잔당들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가 끊임없이 게릴라 전술을 펼쳤다. 도로와 철도 폭파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곳곳에서 후방 교란 작전을 벌이며 국민을 위협했다. 낮엔 대한민국, 밤엔 인민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빨치산의 활동은 은밀하게 진행됐다. 휴전선 일대에서는 고지전이, 그리고 태백산과 지리산 일대에서는 빨치산이 활동하면서 전선은 전후방이 따로 없었다. 때문에 국군은 후방으로 전력을 보냈고 산악지대에 숨은 공비를 대대적으로 토벌했다. 북한의 이러한 전술로 국군은 힘든 전쟁을 이어갔다. 공산주의의 그 전술은 배합 전술이에요. 한쪽에서는 정규전을 하고 후방에서는 겔라 전술을 해가지고 우리 국군이나 이제 유엔군에게 불리한 전쟁을 이제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후방에서의 겔라 그 전술을 늘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항상 그 2 내지 그 심지어는 한 4개 사단이 항상 그쪽에 이제 그 투입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국군의 입장에서는 전력이 이제 분산되는, 그 전선에서 싸워야 될 병력이 후방에서 이제 공비토벌을 함으로써 전력 손실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이제 불리한 어떤 점이 작용했던 거죠.
거제도에선 또 다른 도발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포로 문제였다. 당시 포로 수용소엔 약 13만여 명의 공산군 포로가 수용돼 있었다. 수용소 안에서 침공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북한이 특수훈련을 받은 공작대원들을 침공 포로로 위장시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침투시킨 것. 목적은 반공 포로를 회유하고 폭동을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위장 잠입한 공작대원들은 반공 포로들에게 북으로의 귀환에 동의하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했다. 수용소 내에서 인민재판을 열어 구타와 살해, 암매장을 하는가 하면 수용소장을 납치 감금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거제도에 이제 그 포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침공 포로, 다시 말하면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제 포로들이 있었고, 반면에 또 이제 공산주의가 싫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 체제를 원하는 그런 이제 그 반공 포로들이 있었어요. 침공 포로들하고 북한하고는 연계가 돼 있었어요. 당시 또 이제 휴전 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미군과 우리 국군이 포로들을 학대를 한다는 그런 인상을 국제사회에 이제 또 전파를 하고, 또 휴전 회담장에서 공산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목적화해서 이루어진 게 거제도에서의 포로들 폭동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죠. 공산 측 포로들은 휴전협정 후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도 옷을 찢어 벗어 던지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마지막까지 자유진영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다. 휴전회담 얘기가 나온 지 2년이 흐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회담이 다시 열렸다. 기나긴 회담 끝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군사분계선의 확정과 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하고 정전협정이 조인됐다. 북한이 일으킨 최악의 도발 6.25 전쟁. 3년 1개월 만에 총성은 멎었다. 하지만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끝났다. (1953년 7월 27일) 종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종전협정은 적대 쌍방이 비무장지대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어떤 적대 행위를 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종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부터 3년 동안 전후복구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를 위해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고액의 차관을 받아 중공업 우선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무기 개발 등 군수 산업을 발전시키고 제2의 6.25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발전시킨 군수 산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탱크, 대포, 장갑차, 함정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현재까지도 한반도 적화 통일의 야망을 이어가고 있고 종전협정의 합의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종전협정 자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조선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이는 북한 스스로 전쟁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에 다름이 없으며 최근 자행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탄 테러가 터졌대요. 그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북에서 보낸 사람이다.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